서기 1453년 한양의 새벽은 유난히 적막했다. 궁궐의 종이 3번 울리고 곧이어 피비린내 섞인 함성이 경복궁의 담장을 뒤흔들었다. 그날 새벽 왕위는 뒤바뀌었다. 12살의 단종은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고 그의 숙부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가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 어찌하여 삼촌이 나를 내쫓습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철제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긴 복도를 메웠다. 그날 조선의 역사는 피로 시작된 새 장을 열었다. 누구도 믿지 못했고 누구도 웃지 못했다. 어린 임금은 한낮 인질처럼 궁을 떠났고 궁궐의 하늘엔 까마귀 떼가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더라. 단종 전하를 살려두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지. 그러나 누가 옳고 누가 죄인인가? 단종은 조용히 물었다. 나라의 주인이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아무도 답하지 못한 채 세대를 넘어 울려 퍼졌다. 그의 여름피로 물든 왕좌는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역사는 그날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했다. 왕이 왕을 몰아내고 피부티가 피부티를 처형한 날, 하늘은 푸르렀으나 조선의 운명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년 단종의 이름은 한동안 금기처럼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날의 비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결국 역사가 덮어버린 한 장의 희생이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죄인은 누구였을까? 역사는 묻는다. 왕좌는 피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의리로 지켜야 하는가? 세종이 세상을 떠난 지 수년 조선은 여전히 그의 유산 속에 숨쉬고 있었다. 그의 아들 문종은 학문을 사랑한 군주였으나 병약했다. 즉위한 지 단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며 겨우 12살의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남겼다. 나라를 맡길 자 아직 어리다. 조정의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으나 그들의 마음엔 불안이 피어올랐다. 왕의 혈육 중 가장 강한 존재 수양대군이 그 중심에 있었다. 처음엔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수양은 조용히 조카를 도왔고 병든 문종의 유언을 지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권력의 향기는 그 어떤 향보다 짙었다. 그는 조정의 대신들을 한 사람씩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헬사 52년에 봄단종이 즉위하던 날, 궁궐의 행렬은 장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그 뒤편 검은 비단 옷을 입은 수양이 천천히 걸었다. 그의 눈빛은 웃음을 머금었지만 그 안엔 오래된 결심이 있었다. 임금은 어리다. 나라가 흔들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말은 명분이었다. 그러나 명분은 언제나 칼날의 껍질에 불과했다. 단종의 즉위 후 수양은 점차 조정의 실세가 되었다. 인사권과 궁원이 그의 손에 모였다. 젊은 임금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신하들의 논쟁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초상 앞에서 조용히 절하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어린 왕이 물었다. 숙부 백성들은 나를 진정한 왕으로 여길까요? 수양은 미소 지었다. 전하 그리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백성은 이름보다 힘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날 이후 왕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다. 조정의 공신들이 하나둘 수양의 편으로 돌아섰고 단종의 곁엔 오직 몇 명의 충신만 남았다.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이가의 유성원, 그들은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운명의 사람들이다. 그해 여름 궁궐의 연못에 붉은 물결이 번졌다. 누군가가 그 물가에 비밀 편지를 띄웠다고 한다. 왕좌를 지켜라. 그러나 믿지 말라. 편지는 곧 사라졌고 바람만이 그 흔적을 전했다. 역사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이미 피는 응고되고 있었다. 단종은 여전히 삼촌을 믿었다. 그러나 조선의 운명은 이미 다른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불길한 해 1753년이 다가왔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리기 전날 밤 궁궐에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왕조의 심장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계유정난. 그 두 글자는 훗날 조선을 뒤흔든 피의 서막이 되었다. 천세라 53년 가을 한양의 공기는 눅눅했다. 비가 사흘째 그치지 않았고 궁궐의 돌바닥은 피처럼 붉게 젖어 있었다. 그해 겨울을 앞두고 수양대군은 비밀리에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어린 임금으로는 버틸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엔 이미 결단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중 누군가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그 이름 김종서. 문종 시절부터 국정을 지탱하던 대신 충성심으로 이름 높던 인물이었다. 그는 수양의 야심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야심이 얼마나 피비린내 날지를 그는 아직 몰랐다. 수양은 은밀하게 사람을 보냈다. 박팽년과 성산문을 따르는 신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밤마다 궁궐에 복되는 낯선 발자국이 들렸다. 그리고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김종서가 영모를 꾀하고 있다. 누가 처음 그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번 뿌려진 말은 칼보다 빠르게 번졌다. 그해 겨울 초하루 수양은 궁궐로 향했다. 겉으로는 임금께 문안을 올리는 행차였으나 그의 수레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밤 피를 보리라. 그의 측근 한 명이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밤이 되자 김종서의 집 앞에 군사들이 모였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잠든 김종서를 단칼에 베었다. 피가 벽에 튀었고 한양의 하늘엔 불길한 바람이 불었다. 그 사건은 역사가 기록한 계유정난 조카의 왕좌를 빼앗은 쿠데타였다. 이튿날 새벽 궁궐의 정문에 붉은 깃발이 세워졌다. 김종서 영모죄로 참수.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직 왕이었지만 이미 권력은 그의 손을 떠나 있었다. 그날 저녁 수양은 명을 내려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체포하게 했다.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유성원 이계. 그들의 이름은 하나씩 명부에 올랐다. 궁궐의 복도마다 무겁고 긴 그림자가 늘어섰다. 대궐 안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단종 전하의 곁엔 귀신이 서 있다. 그 말은 두려움의 은유였다. 어린 임금의 그림자 위에 이미 삼촌의 왕관이 드리워졌다는 뜻이었다. 수양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아예 새로운 조정을 꾸렸다. 충신들의 집은 불타고 그들의 자식들은 유배되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침묵했다. 역사는 말한다. 그해 겨울비가 눈보다 먼저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단종의 운명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를 따르던 몇몇 충신들은 맹세했다. 우리는 언젠가 그를 다시 왕좌에 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 맹세는 결국 또 다른 피로 이어질 뿐이었다. 서기 1455년 조선의 봄은 유난히 서늘했다. 궁궐의 복도에 걸린 비단 현판에는 새 왕의 즉위라 적혀 있었으나 그 글자는 마치 피로 그린 듯 붉었다.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의 숙부 수양대군은 그해 여름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라 칭했다. 즉위식이 열린 날 궁궐의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새 왕의 얼굴에는 평온이 있었으나 그 평온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가면이었다. 소년 임금 단종은 경복궁의 후원 깊은 곳에서 옛 신하 몇 명과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 밥상 위엔 말이 없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그것은 기도이자 유언이었다. 세조는 명을 내렸다. 전왕 단종을 영월로 내보내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궁궐의 종이 울렸다. 그 울림은 조선의 심장이 끊어지는 소리와 같았다. 영월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쓸쓸했다. 단종의 행렬은 새벽에 출발했다.
그의 곁에는 몇 안 되는 시종만이 따랐다. 민가의 담벼락 너머에서 노파가 속삭였다. 전하 부디 몸조심하소서. 그녀는 울음을 삼켰고 행렬은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그곳 영월 청령포. 강물이 휘감아 도는 외딴 땅.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소녀는 그곳에서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나이 고작 14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비밀 정갈이 도착했다. 전하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이가에 유흥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사람들. 그들은 단종의 보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세조의 첩보망은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밤의 밀담은 곧 발각되었고 영모의 이름으로 그들은 체포되었다. 고문이 이어졌다. 전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는가? 성산문은 피투성이 입술로 대답했다. 왕은 죽었으나 충성은 죽지 않는다. 그의 여름 서울의 거리에 단두대가 세워졌다. 사육신은 차례로 참수되었다. 그들의 피가 돌바닥을 적시던 날 영월의 단종은 멀리서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시를 한 줄 남겼다. 푸른 산빛은 그대로인데 나의 임금은 이제 세상에 없도다. 며칠 뒤 세조는 다시 명을 내렸다. 단종은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 명은 짧았고 냉혹했다. 찰사 57년 여름 영월의 강가. 단종은 작은 초옥 안에 앉아 있었다. 관리가 사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하늘도 알겠지요. 그는 천천히 잔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바람이 일었고 등불이 꺼졌다. 강물 위로 흰 안개가 피어올랐다. 역사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단종 영월에서 사사되다. 그의 나이 17. 조선의 봄은 그렇게 끝났다. 왕이었던 소녀는 역사 속에서 지워졌고 세조의 왕조는 피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그를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장릉이라 부르며 밤마다 향을 피웠다. 왕은 죽었으나 하늘은 알고 있다. 그 말은 조선의 양심이 되었다. 세조 즉위 원년 조선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종이 사라진 뒤에도 한양의 공기는 썩은 피 냄새로 가득했다. 세조는 왕좌에 앉은 지 단 20날 만에 첫 번째 명을 내렸다. 전왕을 따르던 자들 남김없이 조사하라. 그 명령은 곧바로 실행되었다. 사육신이 처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의 가족이 끌려 나왔다. 어린아이도 노모도 예외가 없었다. 궁궐의 차가운 뜰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둘째 명은 열흘 뒤에 내려졌다. 성산문 일가를 역적의 시로 기록하라. 그 말은 곧 이름을 지워라는 뜻이었다. 역사책에서 그들의 족보가 사라졌고 후손들은 상홀로 흩어졌다. 셋째 명은 그달의 마지막 날 한밤중에 내려졌다. 단종을 모셨던 승려들을 추포하라. 영월 장릉 근처의 절에서 단종의 혼을 위로하던 스님들은 모두 끌려갔다. 그들은 고문을 받았고 몇몇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의 겨울 세조는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의 손에는 왕권과 궁원이 모두 쥐어졌다. 조선은 이제 철의 왕 아래 놓였다. 그는 새로운 법전을 반포했다. 이라 불리는 그 법은 질서를 세웠지만 동시에 공포를 제도화했다. 모든 신하는 그 앞에서 침묵했고 그 침묵이 곧 충성의 증거가 되었다. 한편 세조의 곁에 남은 몇몇 신하들은 두려움 속에 출세했다. 그들은 왕의 눈빛만 봐도 엎드렸다. 폐하의 뜻이 곧 하늘의 뜻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생과 사를 가르는 열쇠였다. 찰사 58년 세조는 영월로 다시 사자를 보냈다. 단종의 무덤을 봉분으로 덮고 그 자리를 감시하게 했다. 그를 신으로 섬기려는 자가 있거든 곧 처형하라.
그는 죽은 조카의 혼조차 두려워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몰래 산에 올라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불쌍한 임금 단종 전하의 혼이시여.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궁궐까지 들려왔다. 세조는 노하여 또 한 번 명을 내렸다. 그런 자들은 반역자와 다르지 않다. 모두 잡아들려라. 그리하여 영월 사냥이라 불린 숙청이 이어졌다. 100명이 넘는 백성이 죄 없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더 이상 왕을 따르지 않았다. 어느 날 세조는 잠에서 깨어 차가운 땀에 젖었다. 꿈속에서 어린 단종이 흰옷을 입고 서 있었다고 한다. 삼촌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세조는 몸을 떨었다. 그날 이후 그는 병을 얻었다. 몸은 쇠약해지고 잠들면 피비린내 나는 강물이 보였다고 한다. 왕의 침전엔 향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다. 그 향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다. 세조는 마지막으로 남긴 명에서 이렇게 적었다.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있으나 하늘을 이길 수는 없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두려움이 자랐다. 그가 쥔 왕좌는 피로 세워졌고 그 피가 왕의 손바닥에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세조의 조선은 안정을 얻었으나 영혼을 잃었다. 그의 통치는 질서였지만 동시에 저주였다. 세조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엇갈린 평가 속에 있다. 누군가는 그를 조선을 안정시킨 강력한 군주라 말하고 누군가는 조카를 죽인 피의 찬탈자라 부른다. 역사는 언제나 한 얼굴만 남기지 않는다. 먼저 학자들의 기록은 세조를 실리적 군주로 그린다. 그는 혼란한 왕위를 수습했고 왕권을 강화해 후대의 조선이 제도를 갖추도록 길을 닦았다. 경국대전의 완성불교의 부흥국방의 정비, 그 모든 것이 세조 치세에 이루어졌다. 그가 아니었다면 조선은 무너졌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공을 말하는 쪽의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기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연료실 기술. 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왕이 조카를 제물로 삼아 나라를 얻었다. 즉, 세조의 즉위는 하늘이 아닌 피로 얻은 왕좌였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을까? 혹은 자신의 불안을 덮기 위해 역사를 조작한 자였을까? 세조의 통치가 공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즉위 후 단 20날 만에 충신들을 처형했고 한 달 만에 단종을 사사했다. 역사상 이토록 빠른 정권 안정은 전례가 없었다. 어떤 학자는 말한다. 그 속도야말로 두려움의 증거였다. 진정한 왕은 기다리지만 찬탈자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세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단종의 혼을 달래기 위해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하늘이시여, 내 피부티를 제물로 바쳤으니 나라를 지켜주소서. 그의 입술은 떨렸고 그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한편 민간에서는 다른 전설이 전해진다. 세조가 영월 장릉 근처를 지날 때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고 한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저 별이 왜 저리 나를 따르는가? 그날 밤 왕의 행차는 돌연 한나절을 늦추었다. 그 이유를 묻는 신하에게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그는 끝내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두려웠던 걸까? 만약 세조가 진정 나라를 위한 선택을 했던 것이라면 그는 왜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역사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만 남긴다. 세조는 냉혹했으나 한밤에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죄의식이었는지 혹은 외로움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만든 왕조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다는 사실이다. 하늘은 그에게 왕좌를 주었으나 평안은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세조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두 얼굴을 가진 채 남아있다. 왕인가 재물인가? 그 물음은 여전히 조선의 기록 속에서 메아리친다.
시간은 흘러 세조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조선의 사람들은 여전히 단종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의 무덤 영월 장릉은 밤마다 향불이 꺼지지 않았다. 백성들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전하, 이제 편히 쉬소서. 조정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정통의 왕은 세조가 아니라 그 짧은 생을 마친 소년이었다는 것을. 세조의 말년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의 몸은 병들었고 꿈속마다 단종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그럴 때마다 침묵했다. 하늘이여, 나의 죄를 덮어주소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것이었다. 역사는 냉정하다. 누가 옳았는가 보다 누가 남았는가를 기록한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은 다르다. 그들은 권력보다 눈물을 기억했다. 단종의 짧은 생은 조선의 양심이 되었고 세조의 긴 통치는 권력의 그림자가 되었다. 피로 얻은 왕좌는 결국 두려움으로 끝났다. 하늘은 오래 침묵했지만 결국 정의를 잊지 않았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영월의 산새는 그날의 바람을 품고 운다. 소년 임금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고 그의 순수함은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묻는다. 권력은 과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피로 세운 왕좌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단종의 혼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조선의 비극은 계속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